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작년 그 2월 24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1주년이 되는데, 자, 여태까지 어떻게 그 전선이 형성돼 왔는지 오늘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지난주에 그 푸틴은 또다시 그 충계대 공세, 이게 새로 이제 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계대 공세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그 작전 중점으로 이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충계 대공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러시아 충계 공세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1주년을 한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러시아군의 그 전력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은 상태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다시 그 대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이제 상당히 그 의문을 갖고 계신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대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발빠르게 지금 이제 젤렌스키는 EU 정상회담에 직접 그 참석을 해서, 자, 이제 서방 회원국들을 상대로 이제 전부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서방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중무기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자,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2월 8일 날, 제 좌측 전황도가 2월 8일인데, 지금 현재 말발굽 형태 그 점령구역에서 노란 색깔을 칠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그 전쟁이 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날 2월 9일에는 좀 더 이제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포리샤, 자, 이쪽으로 도네츠크에서 자포리샤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은 이것이 이제 저 밑에 자포리샤 저 밑에 멜리토폴 쪽으로 이제 전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노란 그 이빨론 모양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월 11일 날은 이게 좀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그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의 충계 공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11일 날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전선에만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키예프 수도를 위시해서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오데사 항구 도시까지, 자, 계속 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주로 또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 전국적으로 고압전류 장치 여기를 전부 이제 미사일로 맞추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 루안스크에 있는 스바토베, 그리고 크림나 이쪽 그 전선에서 이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시기에 2월 8일부터 충계 공세를 감행하는가? 자,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이제 다음 이제 2월 24일이면 이제 1주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뭔가 이 상징적인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줄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또 이 얼었던 동토들이 전부 다 녹고, 그러면서 이제 라스푸티자가 올 경우에는 이 장갑차나 전차의 기동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서방이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차 준다, 뭐 장갑차 준다, 여러 가지 그 중무기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답지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러시아의 그 출혈을, 우크라이나 출혈을 그 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역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하다. 전반기까지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올 전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그 전력이 이제 불충분하고 무기도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림반도 탈환할 이런 것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제 진단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빨리 우리가 손을 쓰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충계 대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 즉슨 하나는 이제 푸틴's motive is offenbar Geltung해서 자 푸틴의 이번에 충계 대공세 자 이것의 그 또 모티브 중 하나는 완전히 보복이다. 보복 심리. 여태까지 1년간 두드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 꺼냈기 때문에 여기에 화가 난 푸틴이 이제 그 완전히 요번 손 좀 보자 해서 이제 보복 심리로 이 충계 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 will Ukrainian army für Blut lassen. 그래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군의 그 피를 보게 하겠다. 피를 흘리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푸틴의 컨셉이다. 이것이 제대로 요번에도 재래 공격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그 핵카드를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아주 배짱 좋게 이제 푸틴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강하게 이번 충계 공세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계속 밀어붙이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의 그 충계 공세 그 목표는 우선 그 동부 지역에서 여태까지 이제 돈바스를 완전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바스를 완전 장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이제 3월 달까지 완전히 이걸 점령해라. 올 3월까지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안스크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도네츠크가 아직도 진도가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흐무 그다음에 아우디집카, 볼레다 이런 데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도 이제 자포리샤 이거를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4개 그 점령구역 가운데 지금 현재 돈바스에서는 여전히 그 도네츠크가 문제고 그 다음에 자포리샤도 완전 장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포리샤 여기 또 완전 점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포리샤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그 내륙권을 잇는 그런 그 어떤 병참선, 교통로, 내륙 교통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개 사단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솔레다에서 선전했던 이제 바그너 그룹 그 용병, 푸틴의 그 용병, 자 이것을 다시 여기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포리샤, 그 다음에 멜리토폴 이거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림하고 동부 돈바스 이 교통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그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평가는 이 자포리샤주 이게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슐리슬피더센데데스 우크라이나 크리게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어떤 이 열쇠 역할을 한다. 이 핵심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포리샤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렸을 정도로 대단히 이번 전쟁의 핵심 이 지역이 바로 자포리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의 하키우. 자, 이거는 이미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우크라이나 대역습으로 전부 내줬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찝쩍거리겠다. 이런 것이 이제 푸틴의 컨셉이다. 그래서 작전 중점은 일단 바흐뭇 이거를 지난 9월부터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바흐뭇 이것을 이제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 바그너 용병들이 이제 전부 들어와서 싸웠는데 선전을 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그 바그너 그룹들이 여기 지금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진영의 모든 희생자의 90%가 이 지역, 바흐뭇 전투, 솔레다 전투 이 지역에서 90% 희생자가 전부 다 그 용병들인데 그 중에서 이게 전부 대부분이 다 전부 다 죄수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병들 90%그 전부 제수들이 전부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 반향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규군으로 이제 대체를 요번에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떠들고 그다음에 루안스크 그다음에 이 남부전선 방어선 강화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루안스크는 이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남부 전선도 이 드네프로강 밑으로 지금 현재 이 방어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어 구축물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남부 전선 이제 드네프로강이 남부 쪽인데 자, 이 일대 이제 대전차 장애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설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루안스크 크렘린나 여기서 이제 공방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 중이다. 그러니까 마리우폴에서 저 헤르손, 자포리샤 이 일대 전부 다 이제 대전차 장애물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우폴 그 안에 지금 이제 두 개 큰 그 저 공장에서 계속 대전차 장애물 그러니까 이 저 시오자 모양의 그 이제 그 구조물로 돼 있는 그 대전차 장애물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생산 중이고 설치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작전 충계 대공세 작전에 이제 투입된 그 병력들은 지난번 9월 하순에 이제 그 부분 동원을 내리면서 약 한 30만 명을 충원을 했는데 자, 이 30만 가운데 이제 15만에서 20만 가까이는 지금까지 계속 그 훈련 중인데, 자, 이 훈련 받던 이 병사들을 지금 이제 투입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나 군부 측 얘기는 자, 이 15만, 20만가 지금 부족하다. 앞으로 추가 그 동원령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필요한 병력은 이제 앞으로 40만, 50만 더 필요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또 동원이 필요하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아까 그 죄수들을 그 한 4만 명 전부 다 충원을 했는데 죄수들로 충원을 했는데 그러나 이 프리고신 이 지금 와그너 그룹의 그 실질적인 펀더 실질적인 그 오너가 지금 현재 프리고신인데 이 와그너 그룹 이거는 이제 푸틴의 그 프라이빗 그 용병들인데 자 그러나 이제 죄수들 계속 그 충원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충원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규 그 병력들을 이제 동원할 필요가 있다. 군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계 공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연 그러면 러시아가 그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가 이런 이제 평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엇갈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지금 택도 없다는 얘기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선 탄약도 부족하고 그다음 병력이나 부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자 이와 같은 전철을 반복할 거다. 그래서 요번 그 충계 공세도 뭐 일주일 반짝한다 하면 지지부진할 거다. 이렇게 저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뭐 수주간 계속 그 전투를 벌였지만은 그러나 수백 미터 진전하고서는 여태까지 그 프론트 라인이 그대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는 자 지금은 또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지난 1년과 비교할 때 지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세를 그 수행할 수 있는 그 전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월까지 여름까지 공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내 그 방산 업체들이 자 국제 제재도 불구하고 장비나 물자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작년 뭐 10월달 이후에 일정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 전장터에서 소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을 보면은 자 러시아의 지금 현재 공격 그 패턴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작년 내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일 700회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탄약 소비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조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차 생산량 이것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이제 3,330대가 전부 투입됐다고 하는데, 자, 우크라이나 합참 그 통계에 따르면은 3,200대가 전부 이제 파괴됐다고 하면 이제 몇 대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일정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크게 그 수긍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충계 그 종쇄 관련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작년 그 10월 중순부터 이 벨라루스하고 그 러시아가 자 이제 연합사를 그 창설하고 그 다음에 저 벨라루스 약 한 9천여 명의 그 러시아 병사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170대 전차 그리고 200대 장갑차 그리고 이제 100문 이상의 그 박격포를 좀 배비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제 벨라루스군과 합동으로 연합으로 지금 이 북부전선 키예프를 그 향하는 그 북부전선이 새로 그 형성이 될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벨라루스는 이미 그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서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쟁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월 24일 날 그 공격 시에 모든 그 장소와 군 기지를 전부 제공을 했고 자 그 러시아 군 그 병 주둔을 전부 다 허용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너들도 마찬가지 전쟁 당사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제 재판소에 가게 되면 이제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루카셴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정에 서야 될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이걸 간략히 이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2월 24일 이제 2월달 그 전황도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그 러시아는 이제 3개 방면에서 전부 공격을 했다. 남쪽, 동쪽, 북쪽에서 전부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2021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다가 전부 대규모로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이제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당일날 15만 명의 그 100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해서 이제 삼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얘기는 바로 직전에 자, 이 TV 연설을 통해서 이제 푸틴은 자, 이 레짐, 젤렌스키 레짐 이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히틀러하고 같기 때문에 반드시 탈나치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비군사화 시키겠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3월달 전황도를 보면은 자, 어느 일정 부분 계속 이제 세 방면에서 전부 다 이제 영토를 넓혀 나갔는데, 그러나 그 일정 기간 이후에 자, 러시아군은 수주간 이제 키예프를 완전히 그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바로 직전에서 이제 돈자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계속 보여줬다. 그러니까 북서부 이쪽 지역은 15에서 20km, 그 다음에 동부 쪽으로부터는 20, 30km, 그러니까 키예프로부터 이렇게 그 거리를 이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이제 진지전에 돌입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뒤에, 그러니까 침공 3주 뒤에 전부 진지전에 돌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평가가 이미 러시아 전력들이 고갈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려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씩 병사들이 나가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미 그 당시에 15,000여 명의 러시아군이 전부 사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전후 평가가 되면서 이 전력 가지고는 대도시 키예프나 하키우, 오데사 이와 같은 대도시를 그 정복할 여력은 일체 없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가 돼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실질적 근접 전투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멀리서 장사정포로 이제 주요 도시들을 때리는 그와 같은 그 공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4월달 전황도를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제 키예프 그 북쪽으로부터 전부 퇴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전부 이제 퇴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전부 퇴각하면서
이때 그 병력들이 전부 다 이제 일부는 벨라루스로 가고 전부 이제 또 이쪽 동쪽 쪽으로 전부 이동하는 뭐 그런 거 보였고,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러시아는 2차 대공세를 펼친다. 그러니까 4월 19일 날 그러면서 이제 돈바스, 그다음에 이 저 동쪽의 돈바스, 남쪽의 마리우폴, 자 이 두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전부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바스에서 루안스크는 그 93%를 그 당시 장악을 했고, 도네츠크는 이제 54%를 장악을 했다. 5월달 가서는 러시아군은 이제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부하고 남부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그 공격을 취하고, 그러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완전 선전을 했다. 그러면서 25개 그 대대 전술단이 이제 선전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남부에서는 이제 마리우폴, 이 항구 도시 맨 남쪽에 있는 마리우폴, 자 이것이 드디어 이제 함락했습니다. 5월 16일 날 아조프스탈 그쪽에 그 지키고 있던 해병 여단들이 전부 다 이제 굴복하고 다들 포로로 이제 전부 모스크바로 이송이 되고, 그래서 마리우폴은 드디어 함락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군은 이제 흑해하고 아소프 연안 지역 모든 그 도시들을 마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점령을 했다. 이렇게 전부 다 점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이래로 이와 같은 그 말발굽 형태의 그 점령 지역,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9월 달에는 물론 요 일부 이제 북쪽하고 요 남쪽에 전부 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탈취를 당했는데, 수복을 당했는데, 자 그리고 6월에서 8월 이 여름 기간에는 양국군은 이제 거의 그 지리한 그 소모전을 이제 펼쳤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동부 이제 루안스크를 100% 점령을 했고, 자 일대 이제 100%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서서히 이제 대역습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서방으로부터 답지하는 이제 그 무기들을 전부 긁어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역습을 지금 끊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8월 말부터 9월 초에서 이제 이 북쪽 지역부터 이 북쪽 하르키우 이쪽 지역, 그 남쪽 이쪽에서 이제 역습을 그 감행을 한 거죠. 9월 달부터.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이 기간 중에 4개 점령 지역, 여기 4개 점령 지역, 그 다음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 다음 자포리시아, 헤르손 이쪽 지역을 전부 러시아로 그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월달 전황도를 보면은 여전히 그 형태는 뭐 똑같은데 이제 청색 지역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 화살표 방향 이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전부 다 실제 영토를 그 회복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이 남쪽에서 건드리다가,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북쪽에서 이제 동북 쪽에서 이제 건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6,000평방킬로미터를 회복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르키우 주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 다음 러시아 군이 완전히 그 철수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전황도를 살펴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그 영토 수복 이제 이게 계속 또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영토 수복 계속 지속이 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이제 헤르손주, 자, 그 다음에 하르키우주, 이거 전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루안스크도 전부 건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 여기에 이제 그 화가 난 러시아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전부 다 공격을 이제 포병, 곡사포나 아니면은 그 미사일 공격으로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 그 인프라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로 푸틴은 이제 4개 그 점령구역, 이것을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합병한다. 이것을 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11월 전황도를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이제 9개월 만에
헤르손, 이 남쪽 지역 헤르손 여기를 완전히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헤르손주하고 미콜라이오주 4,500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수복을 했고, 그러면서 러시아군 3만 명, 그 다음에 드니프르 남쪽 강변에서 완전히 전부 철수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지금 현재 이 하르키우주 이쪽 그 영토하고 수복한 영토하고 이 남쪽의 수복한 영토 이걸 전부 합치면은 최초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강탈한 그런 그 점령 구역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를 일단 그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달을 가서 보면은 자, 양국군은 완전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러시아는 계속 그 미사일과 드론으로 그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이른바 그 스트라테직 바밍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니까 주로비킨 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스트라테직 바밍 캠페인을 벌이면서 완전히 정전, 단수,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하면서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전부 고통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월 달에는 이제 양국군은 이제 겨울 전쟁에 대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월 전황도 이제 지난달 전황도를 보면은 처음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지난 7월 이래로 처음으로 그 솔레다를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까 말씀드린 와그너 그룹이 지금 이제 투입이 됐고, 자, 그러면서 그 완전히 선전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와그너 그룹은 약 한 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전부 다 이제 컨트랙터 해서 전부 전부 다 그 자원 입대 전부 그 지원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만 명은 전부 그 프리즌, 완전히 그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 상대로 전부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레다 여기 이 바흐무트 이쪽에 전부 이제 그 이 죄수들을 거의 다 풀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90%가 전부 러시아 희생의 90%가 전부 죄수들이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장비도 변변치 못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투입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투입하냐 하면은 무조건 그 인해 전술로 전부 전방으로 내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격을 가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진지가 노출되게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또 이제 포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죄수들은 이 와그너 그룹의 이 죄수들은 이 솔레다 전투에서 완전히 이 먹잇감 노릇을 했다. 베이트 역할을 했다. 이제 미끼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그 위치를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그 미끼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흐무트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제 함락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보도를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여전히 우리가 바흐무트를 장악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이제 그 대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전력으로 지금 대공세를 할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합참에 따르면 이처럼 많은 전투 손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병사들은 모두 13만 6,880명이 2월 11일부로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전차는 아까 말씀드린 3,267대 최초의 3,330대가 투입이 됐는데 거의 다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갑차는 6,474대가 파괴됐다. 그 다음에 이 포병 전력도 2,270문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다연장 463, 그 다음에 방공 그 무기체계도 234대가 이제 파괴됐다. 그 다음에 항공기가 295대, 헬리콥터 286대, UAV 그 무인기 드론이 1997대.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857, 워십 함대가 18문,
그리고 퓨얼 탱크 이런 것들이 5,134대 등 엄청난 그 전투 손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월랜드 이 저 펜타곤 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차관부인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러시아 전차의 반은 전부 없어졌다 그 얘기고, 또 지상군 전력도 엄청나게 지금 현저히 약화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러시아 지상군의 그 80%가 이미 다 이번 전투에 전투 시작하자마자 전부 다 투입이 된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상군 전력도 많이 손상받은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분 말씀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은 자, 여태까지 그 작전 실패를 그 교훈 삼아 가지고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하면서 이번 그 대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대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일단 젤렌스키는 그 서방의 그 단결 지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월 9일 날 그 EU 정상회담 브뤼셀에서 있었는데, 자, 여기에 젤렌스키가 직접 참석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이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 지금 이제 자, 이게 젤렌스키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많은 그 국제 그 회의에서 이제 여태까지 그 젤렌스키는 전부 다 이제 비디오 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이제 직접 참여를 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EU 이 무대 자체가 우크라이나한테 그 사활적인 그런 그 장소다. 이런 상징적인 그 응변하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러시아 얘들은 지금 현재 그로스테 안티오르페시오 마트에서 완전히 반유럽 세력이다. 최대 반유럽 세력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하고 끝까지 싸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는 전 유럽인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히스토리쇼캄 이번 전쟁은 우리가 러시아와 수행하고 있는 이번 전쟁은 완전히 역사적인 그런 전쟁이다. 그러면서 토탈 크릭해서 완전히 총력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여러분들이 전부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달라 이제 무기 달라. 탄약도 주고 전차, 장거리 미사일, 전투기 이런 거 달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Ich habe nicht das Recht, einfach nicht das Recht, 하면서 in dieser Frage ohne Resultat nach Kiew zurückzukehren.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성과 없이 키예프로 다시 돌아갈 그런 권리를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대단히, 자, 지금 현재 내가 무기 달라고 했는데 뭔가 지금 챙겨가지고 내가 가야 그런 그 운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für unsere Verteidigungsfähigkeit und für mich selbst ist das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자,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우리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 어떤 그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무기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나로서도 지금 내 대통령 신분인 나로서도 지금 필요하다.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그런 그 팩터가 바로 무기 지원이다. 이런 거를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달라. 무기 지원, 그런 어떤 여러분들 약속 없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Man braucht diese Waffen, zu überleben. 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무기는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부 저 무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EU 가입 이게 절실하다 그 얘기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EU 그 프레시덴트 샬 미셸 그 EU 이사회, 그 다음에 카운슬, EU 카운슬,
프레지던트 샬 미셸, 그러니까 벨기에 총리를 지냈던 오른쪽에 있는 키 큰 분, 자, 이분이 이제 젤렌스키를 영접을 했습니다. 공항에 직접 나가서 뭐라 그러면, jetzt seid ukrainischer Präsident zu Hause angekommen.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EU 있는 브뤼셀, 이 EU는 우크라이나의 집이니까, 자,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EU 멤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지금 EU 이사 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프라이하 데모크라티 비어데 예데 산셀레 해서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어떤 이런 존엄성, 이런 가치가 잘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그런 가입 캔디데이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미 다 이제 가입 신청서를 내놨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이제 우슬라 폰데라이언의 집행위 위원장인데, 이분은 여태까지 이제 프로세스 밟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큰 성과를 보여줬고, 예컨대 이제 법치국가로서 어떤 법치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corruption 이런 것들을 전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당장 다 된다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팽이가 프로세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과를 봐가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EU 내에서 불가리아 대통령만 유독 루멘 라데프 이 사람이 이제 야,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하는 거 이거 우린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신공세, 이 충계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지금 무기를 주겠다 전부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카나다가 우크라이나에서 4대 전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레오파드 독일 지역 전차, 이거를 지금 수송기에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날아가고 있다. 카나다 4대는 이미 우크라이나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카나다하고 이제 폴란드,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차가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여러 나라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내지 3개월이 소요가 될 거다. 이 전부 다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독일은 이미 레오파드 1, 자,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주겠다 하는 인접국들의 어떤 승인 절차,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슬로바키아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있던 레오파드 1,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로 날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나 모든 이제 약속했던 전차가 전부 도착할 때까지는 약간 2, 3개월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투기 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항공기 전투기 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EU 내에서, 나토 내에서 이제 전부 다 이게 조금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은 전투기 지원하는 이 문제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가 라파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신공세 이후에 어떻게 전쟁이 계속 진전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려서 그야말로 사화적 그런 궁지에 몰렸다, 이럴 경우는 이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서방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민다 하는 것은
불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2월 20일에서 24일 날 이제 2월 24일에 일주기 되는 그때인데 이제 상징적으로 그 동구권 그 9개 나라들이 나토 정상회담을 이제 그 폴란드에서 하는데 여기 참석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함에 부카레스트 노인에서 B9인데 여기 이제 포함되는 나라들은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폴란드에서 2월 20일 날 모인다. 그 다음에 유럽 카운슬, 유로피언 여기 카운슬, 여기서 유럽 이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련해서 특별 재판을 지금 이제 개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의안을 전부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따르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수뇌부 얘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전범자로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부 계획하고 수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단히 그 관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관건이 돈바스 문제하고 이 크림 탈환 뭐 이런 문제인데, 자, 이것을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현재 클리어시키기 위해서는 서방으로부터의 그 무기 지원,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탄약 지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빨리 전차 장사부 이런 것들이 도착해야 되고, 그래 대략 한 120대 140대 전차 지원을 예상한다 이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 미사일을 쏴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방공 무기 체계 이 강화가 이제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약 확보 시급하다. 며칠 전에 옌 슈톨텐베르크 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 서울을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그 며칠 전에 갔는데 그 왜 왔냐 하면은 자, 우리 한국으로부터 이 탄약 지원을 이제 약속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이 서방에 이제 밝혀진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했다, 이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전투기 지원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서방 측이 아까 얘기대로 완전히 우크라이나 뒤에서 이제 단결된 모습으로 이제 지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지원의 의미는 완전히 이건 푸틴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공세 설사 어떤 그 상황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결코 푸틴이 그 전쟁 승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에 대한 서방의 경고 이거를 이제 푸틴은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은 결코 전쟁 승리를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리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서방 진영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전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푸틴한테 달려 있다. 그러니까 푸틴이 예컨대 현명한 선택을 내릴 경우에 자, 이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스톱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왜 나토가 자꾸 지원하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결자 해지 왜 침공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푸틴이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지금 사진은 지금 현재 좀 살벌하고 참 이게 참혹한 사진인데, 자, 이것은 실제 그 러시아 병사가 완전히 동사한 상태입니다. 동사한 상태 그 시신을 그 은구를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서방 쪽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은 러시아 방산 장비는 서방에 비해서 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대공세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다시 도입해서 다시 끌어들여서 전투를 벌이더라도 앞으로 서방 무기 체계가 이제 속속 그 답지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이제 싸울 경우에 경쟁할 경우에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전차 위력은 러시아 전차에 비해서 4배나 높다. 이제 그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2 A6 그 1개 중에 14대하고 러시아 전차 1개 대대하고 붙었을 경우에 자, 이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독일 전차는 한 대만 파괴되는 반면에 14대 중에 한 개만 파괴되는 반면에 이 러시아 전차는 33대나 이제 파괴됐다. 이렇게 전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또 별도로 앞으로 이제 이 서방 측 그 전차가 계속 답시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또 어떤 이런 특단의 그 대응책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비나 정비나 이 장비의 그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부 이 전쟁 기간 중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자, 이번 그 대공세에서 만에 하나 가지고 아마도 예컨대 이 러시아가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제 푸틴이 그 핵 화생 무기 사용 이 카드 이거를 더 만질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 그 얘기들은 eine Chance auf Frieden gibt es nur ohne Putin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평화를 갈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평화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푸틴이 사라져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정보 중 하나는 지금 이제 올렉시 그 레즈니코프가 이 국방장관인데 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데 자, 이 사람 후임으로 이제 키릴러 부다노프 36살 먹는 지금 현재 국방정보사령관 밀리데 게하임딘스 셰프 자, 이 국방정보사령관이 이제 그 후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즈니코프가 지금 왜 관두냐 이 중요한 시점에 자, 그 얘기는 이분이 일단 무슨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이제 일체 밝히지 않고 그러나 조만간 이제 교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다노프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 이분을 그 무슨 뭐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사령관 우리의 국정원장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이 부다노프는 국방부 내에 있는 그러니까 국방정보사령관, 게하임 하면 이 비밀 그 딘스 셰프니까 우리 지금 이 방첩사령관 뭐 이런 성격도 있고 하다 이 국방정보사령관 뭐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 푸틴 용병 그 와그너 그룹 자, 이게 도대체 뭔지 현재 자, 이거에 대해서 요번에 솔레다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이제 와그너 그룹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 내에는 자, 와그너 그룹 외에도 또 다른 그 어떤 용병 단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도 나름대로 자기 그 프라이빗 용병 그 단체가 이걸 영어로 PMC라고 그래요.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PMC가 있고 자, 이 푸틴의 PMC 와그너 그룹이 있고 서로 또 알력 관계 둘 다 예컨대 지금 전장에서 서로 이제 다 투입이 되고 또 서로 총질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군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서로 이제 권력 다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쉽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자, 이거를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